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책 사서 읽어, 문제집 사서 풀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벌써 잘했겠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 원장 김용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는 겨울방학에 학생들이 좀 했으면 하고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가르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부에는 저희 학원의 장승일 선생님께서 알려드릴 거고 2부에 제가 뒤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일 선생님께서 1부 발표해 주시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 학원의 장승일 강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과학으로 먼저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동작 청솔학원이라는 곳에서 과학을 몇 군데 학원이 더 있긴 한데 생략을 했고요. 그러다가 수학으로 전향을 해서 과학과 수학을 동시에 강의하다가 대치동으로 옮겨서 한 학원에서 한 12년 정도 계속 수학을 강의하고 서초에 온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주로 강의하는 학생들은 중학생들이고요. 중학생 그 3년 안에 고등 진도를 다 끝내서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1등급을 받게 하는 게 저의 그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생 수업을 잘 하지 않아요. 이미 더 이상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학생들은 뭐 내신 대비를 해주기는 하는데 웬만하면은 내신 대비가 다 끝난 상태로 고등학교를 입학시키기 때문에 중학생들을 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의 주제는 슬기로운 방학 생활이에요. 저희 원장님께서 설명회를 굉장히 자주 하세요. 거의 한 달에 평균 2번 정도를 하시고 이 설명회 영상을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도 항상 업로드를 해주시는데 보면은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이제 의대 합격 로드맵. 조회수가 10,000단위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 저희 설명회는 이 근처 지역 어머님들만 보시기 때문에 저희 학원 등록하신 분들 조회수가 평균 한 1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의대와 관련된 설명회를 업로드를 하면 조회수가 많이 넘어가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가이드 이런 내용으로 또 설명회를 업로드하면 조회수가 1000단위 2,000, 3,000 이렇게 되는데 이 두 설명회는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먼저 의대 합격 로드맵은 두 줄 요약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렵다. 의대 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는 좀 힘들다. 듣다 보면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이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가이드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참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애는 또 어렵다. 가까운 학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고등학교를 약간 멀리 있더라도 선택하는 게 과연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설명의 영상을 듣다 보면.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약간 저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설명회를 준비하는 그 강사 입장에서는 뻔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요즘에는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검색만 해보시면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저도 설명회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다른 영상들을. 한 70% 정도는 저도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고 30%는 저거는 그냥 저 사람만의 생각인 것 같은데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저 스스로 비교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저는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그런 정보는 다른 데서도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이제 방학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오늘 설명회 원장님 말고도 저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저희 원장님만 설명회를 쭉 하시는데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저도 일부에 살짝 이렇게 끼어들기를 합니다. 자, 방학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사람들이 계획을 잘 세워요. 근데 실천이 잘 안 되죠.
초등학생 때부터 막 방학 생활 계획표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막 세웁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 거를 즐기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목표가 없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실천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 뭐 수학 공부하고 운동하고 피아노 치고 이렇게 계획만 막 남발을 해버리면 처음에 뭐 일주일, 이주일 정도는 잘 실천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몸에 배어있지 않잖아요. 갑자기 안 하던 행동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제성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께서 왜 이거 했니 안 했니부터 해서 점점 사이가 나빠지는 겁니다. 아이는 점점 하기 싫어하고 이게 목표가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목표를 먼저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목표는 다음 시험 때 수학 90점 받는 게 목표다. 수학 성적을 나는 올리고 싶다. 90점까지.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을 하다가 내가 이번 주에 이만큼 실천을 못했네.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데 그러면 일반적인 아이들은 포기로 이어지는데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목표가 내가 90점인데 이 정도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지난 학기 때 확인했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려고 방학 때 계획도 짰고 안 돼.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열심히 하려는 그런 회복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본인이 어떤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고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계획을 100% 다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학 때 너무 계획 세우는 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목표를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잡은 다음에 그거에 맞게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면 좀 더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수학과 다른 나머지 과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학 공부는 사실 오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수학 문제 풀고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수학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스케줄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아침에 늦잠 자는 습관도 좀 사라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딱 한 다음에 밥 먹고 좀 맑은 정신으로 수학 공부를 했을 때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물론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가기 힘든 학생들은 막 12시, 1시 막 이때쯤 일어나잖아요, 방학 때.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무리한 스케줄일 수도 있긴 한데 한 3분의 2 정도는 이런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해야 됩니다. 월수금만 딱 골라서 하면은 화목에는 그럼 또 늦잠 자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습관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월화수목금 주말은 좀 제외하더라도 평일에는 매일 하는 것이 좋고요. 결국 이 목표는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려는 겁니다. 단순히 수학 실력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 꼭 수학 과목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부를 하는 습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게 방학 때 아니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습관을. 특히 여름방학은 기간이 짧아가지고 뭐 좀 한다 싶었는데 방학이 끝나버렸어요. 몸에 배이질 않습니다. 습관이 되려면 최소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니까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 습관을 만들기를 도전을 해보는 거죠. 자,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요합니다. 저는 수학 강사지만 수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어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국어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제 뒤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영어도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뭐 워낙 영어 사교육 시장이 우리나라 영어 사교육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수학은 뭐 우주 최강이죠. 어쨌든 영어는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딱히 없고 과학도 제가 과학 강사로 출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에서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매일 습관을 공부를 잘 했을 경우에 잘 만들어진 학생을 한번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 친구는 저랑 6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공부를 했던 학생인데 지금 매일 공부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 지금 딱 2년 전이에요. 12월 한 3주 차 정도에 학교에 가서 중3들은 학교에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책 펴놓고 계속 수학 문제를 풉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풀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항상 이렇게 인증을 보내줘요. 이거는 제가 의무적으로 시킵니다. 아이들이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장치가 없으면 오늘은 좀 안 해야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좀 편안함을 주려고 해요. 이러면 안 되니까 약간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잘 참여를 합니다. 지금 이 친구가 푸는 걸 보니까 수투, TOT 교재인 것 같은데 고3들이 푸는 문제집입니다. 이 학생은 중3 여름에 이미 고등 진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수능을 봐도 1등급이 나옵니다. 중3 때 이미. 이 학생 형이 실제로 3살 많은 형인데 형이 고려대를 갔는데 형하고 수학 실력이 비슷해요. 3살 차이인데. 그리고 형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학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형한테 물어봤는데 형이 모르면 자존심 상할까봐 일부러 형한테 수학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제 학원에 와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매일 아침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어머님이 저에게 항상 감사해 하시는 부분이 수학을 100점을 맞아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공부부터 하는 그 습관을 만들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학생이 잘해서 그런 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도 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수학은 일단 뭐 저희 학원에 맡기시면은 기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이야기는 또 2부에서 원장님께서 자세히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과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학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2시간에서 뭐 4시간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고, 이제 다른 과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학년별로 조금 달라요. 초등학생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등학생한테 뭐 영어, 뭐 중등 영어, 고등 영어 시키지 마시고, 중등 수학, 고등 수학, 지금 옆집에 보니까 6학년인데 벌써 고등 수학 시작했다던데, 그렇게 해야지 의대를 간다던데, 그렇게 해서 의대 못 가요. 그냥 책을 많이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3 때까지 계속 책만 읽어도 돼요. 만약에 반드시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면, 영어 공부, 수학 공부 다 제끼더라도 이 독서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책을 꾸준히 읽었을 때에는. 초등학교 때에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많이 하면 좋고요. 책 읽기의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문장 이해력도 좋아지고, 뭐 사고력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독서에서 더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책은 대부분 어린이들한테 소개해주는 책은 잘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문장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그런 문장 구사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책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쓰잖아요. 그 사람들의 경험이 녹아 있을 텐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포기했거나 실패했거나 그랬을 때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딛고 일어서서 결국에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양서를 많이 읽은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본인한테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현재 내가 얻어낸 결과가 나쁘더라도 이거를 극복해내는 생각을 먼저 하려고 하지, 이제 나 안 해, 포기해,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좋은 책들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초등학생한테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단순히 책만 읽는 것으로 그치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의 그 성취도가 좀 다르잖아요. 이미 공부를 매우 잘하는 좀 우수한 학생들이 있고, 아직 그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공부가 손에 잘 안 잡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뭐 학원을 좀 더 보내야 되나, 방학이니까, 국어학원을 좀 더 보낼까, 과학학원을 좀 더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학원을 보내면 점수가 오르긴 해요. 어쨌든 공부를 하니까. 근데 그 과목을 좋아하지는 않게 됩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다 보니까 점점 싫어해져요. 그러면은 당장은 다음 학기에 점수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목표가 뭐 중학교 점수 올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본인의 힘으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건데, 그럼 단순히 학원이 그냥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실제로 적용시켜서 많은 성공을 본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는 과학 관련된 도서를 많이 읽히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이제 분야에 관계없이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었다면 중학교 때는 이 과학 관련 서적을 읽는 것이 좋아요. 자기 전에
한 30분, 1시간 정도씩 그냥 책 보다가 자는 겁니다. 아침에 수학 공부를 했다면 오후에는 일정 시간 어느 한 부분을 본인이 정해서 매일 책을 읽는 건데 제가 이제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전파과학사에서 번역본으로 낸 시리즈인데요. 원래 일본의 고단샤라는 출판사에서 낸 블루박스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과학 관련된 서적이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8개만 이렇게 뽑아왔는데 100개가 넘습니다. 시리즈가. 저 바다채소라는 왼쪽에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올해 출판된, 이 윗부분은 최근에 이제 출판된 책들인데 막 1980년대부터도 막 나온 책들도 많아요. 옛날에 출간된 거는 지금 보면은 조금 이야기가 동떨어진 것도 있긴 한데 어느 시리즈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읽는 거예요. 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거죠. 이게 한 권 이거 빠져들면은요, 한 5권 읽는 거는 금방입니다. 일주일에 한 권 정도만 읽어도 충분한데, 읽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거의 매일 읽어요. 그래서 방학 때 한 10권 이상도 아마 읽지 않나, 제가 시켜보니까. 적게 읽는 학생들은 한 권도 못 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한번 손에 잡히면은 10권 금방 읽어요. 본인이 딱 보고 제목 보고 마음에 들어 하는 거 하나 이제 딱 서점에서 구입해서 한 권 보고 다 보면은 또 한 번 보고 이게 이제 재밌으면은 한 번에 막 3권, 4권씩 막 사서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방학 때 이렇게 이 과학 도서를 꼭 이 책만 읽으라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제 출판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쓴 책들은 과학을 설명할 때 비교를 할 때 세계사와 관련된 내용을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럽 문화권, 영미 문화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물리학의 역사를 막 설명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막 나오고 이래. 1차 세계대전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오스트리아 왕비가 죽었다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여기 이 책 시리즈는 그냥 담백하게 과학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가운데 있는 이제 1% 천재들의 과학 오디션 이런 책들은 이제 서울대에서 추천하는 교양 서적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서울대 추천 도서 목록 보시면 뭐 20권 이상 되는데 자연과학 계열에서 많이 추천하는 책 첫 번째로 나오는 책들입니다. 거의 어린 아이들이 과학에 관심이 없다가 과학을 점점 흥미를 가지면서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룬 책이고 이거 말고도 서울대 추천 도서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책을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책만 읽는 거는 별로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이미 많이 읽었다. 나는 과학 배경 지식이 충분하다 하는 학생들은 좀 다음 단계. 자, 이거는 하이탑에서 출간한 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떻게 보면 자습서입니다. 이거는 통합과학 말고도 물리 1, 2, 화학 1, 2, 생명과학, 지구과학 다 총 9권이나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보는 참고서입니다. 이 책은. 이 책을 어느 정도 과학이 준비가 된 학생들은 중학교 때 이 책을 보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하이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대학생들이 교양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냥 무턱대고 암기를 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면 정말 그 정확한 내용까지 다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중등 고등 참고서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요약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보는 참고서 자습서 중에서도 좀 두꺼운 양이 많은 이런 책들을 보면 내가 몰랐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 부분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학생들은 이제 대학생들이 보는 뭐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이런 책에서 내용을 또 찾아보면 또 이해가 더 잘 돼요. 그래서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더 난이도를 높인 책을 봐도 괜찮고요. 중학생들도 이 정도 책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을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왜 이제 이걸 추천하냐면 뒤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뭔가 내가 또 문제를 풀어봐야 또 공부를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학생, 특히 여학생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책만 이렇게 읽으면은 이건 공부한 것 같지가 않아서 자기는 문제를 풀고 또 맞아서 막 동그라미도 표시해주고 그래야지 좀 안심이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앞에 내용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시험에서 막 틀리게 하려고 문제를 빚고 와서 내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리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시켜본 결과 이제 이게 제일 무난해서 추천을 드렸고 다른 책으로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방학 때 과학 도서를 이렇게 읽어주면 좋은데 좀 저학년들은 이제 독서 위주로 편안하게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거고요. 그게 좀 준비가 된 예비 중3, 예비 고1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같이 병행해서 풀면 좋고 이 좋은 방법을 굳이 하나만 할 필요 없잖아요. 책도 읽고 문제도 풀어보고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사용하면은 훨씬 더 성과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을 하면 굳이 과학학원을 보내지 않으셔도 저학년 때 빨리 시작할수록 과학이 좀 잡힙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중1, 중2 정도 되면 이제 수학은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영어도 뭐 잘하고 국어도 좋고 그런데 과학을 이제 좀 뭐 공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과학학원을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또 과학 강사 출신인 걸 다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저랑 공부한 학생들은 대치동에 과학학원이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거든요. 실제로 저는 친한 과학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함부로 제가 섣불리 사실 추천을 못 드립니다. 추천을 드렸다가 오히려 과학을 열심히 안 하게 되면 제가 괜히 말씀 안 드린 것만 못하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을 다니면 성적은 오르긴 하는데 과학을 좋아하지 않게 될 확률이 많아요. 단기간에 너무 많은 양의 지식을 암기해서 그거를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과학학원이 보통 어떤 구조냐면 오늘 배울 내용을 선생님께서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이해를 다 했다면 암기를 바로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날 테스트를 봅니다. 아니면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볼 수도 있어요. 집에서 숙제를 해오고 테스트를 봐서 통과를 못하면 남아서 이제 계속 외우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잘 외워지는 친구들은 이해를 물론 잘했겠죠. 그러면 별로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암기가 잘 안 되고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는 학생들은 맨날 남아서 풀고 그렇게 해서 학교 성적은 오르지만 이제 과학학원은 다니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학년 올라갈수록 내용은 더 많아지고 외울 거는 더 많고 더 어려워집니다. 포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툴을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래서 과학학원을 다녔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이 책 읽기를 먼저 시켜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나 과학학원도 다니고 싶다. 그럼 그때 보내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판단해서 실제로 과학학원을 잘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보내실 분들은 다 보내시는데 길게 안 보내시더라고요. 아이들도 알아요. 이렇게 책 읽고 집에서 혼자 문제 풀고 하는 게 더 재밌다는 거를.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겨울방학 때 학기 중에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겨울방학 때 아니면 도전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본인이 국어를 잘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언어이기도 하고 평소에 계속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국어 문제를 풀려보면 많이 틀려요. 본인만의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다 매력적인 답들인데 실제로는 정답이 아닌 거죠. 이거는 어떤 예를 들면 바로 이해할 수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저는 귤을 까먹을 때 귤의 꼭지 부분 말고 그 밑에 부분에서 손톱을 넣어서 이렇게 귤을 까먹었어요.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귤을 그렇게 까먹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생이 돼서 겨울에 캠프를 가서 막 어떤 누나들이 막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왜 귤을 그렇게 까먹냐? 아니, 귤은 원래 이렇게 까는 거 아니잖냐? 아니지, 여기 꼭지부터 까야지. 보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꼭지 부분에 귤을 까더라고요. 저 너무 이상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저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내가 맞아. 그래서 나는 계속 여기다 깔 거야. 손톱에 여기 귤 껍질을 막 다 끼어 들어가는데 그렇게 깠어요. 한 1년 뒤에 바꿨습니다. 왜냐면 위에 까보니까 너무 잘 까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는 이걸 그동안 몰랐을까? 학생들의 국어가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맞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금요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발음이 금요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금요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많아요. 월요일.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인데
김연아 선수, 김연아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그냥 이렇게 평소에 발음을 하면 자기 발음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귤이야 뭐 위아래 아무렇게나 까먹어도 되는데 국어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던 평상시에 그 국어적인 생각 말고 시험에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생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방학 때 집에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들이, 좋은 교재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교재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추천하는 교재는 자, 이렇게 떠먹는 국어 시리즈라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뭐 출판사에 좋은 책들이 많은데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국어를 인강으로 한 번 정도 더 공부를 해보고 나서 시도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총 3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문법이 좀 약한 친구들, 문법이 엉망진창이다 하는 학생들은 요거 방학 때 좀 공부해 놓으면 좋습니다. 중학교 내신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굉장히 읽기 쉽게 쓰여져 있고요. 약간 오류가 있는 내용도 있긴 한데 혼자서 공부하기에 읽기 쉽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문학.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예비고1들은 이 문학 정도까지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물론 이 출판사의 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출판사에도 좋은 책들이 많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문학 같은 경우에도 소설, 시, 수필, 뭐 나중에 이제 고전 시가까지 어느 정도 문학을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안 하고 고등학교를 바로 진학했을 경우에 국어 점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중학교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1, 2, 3학년. 배우는 내용이, 지문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서 점수가 안 떨어지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갑자기 점수가 떨어지는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이제 비문학까지도 확장해서 비문학은 이제 거의 문제 푸는 스킬 연습입니다. 이 지문을 빨리 파악을 해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요약을 해서 정답을 찾는 거고 이것도 역시 여름방학 때 하기에는 양이 많아서 좀 하다가 그냥 많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방학 때 요거를 시도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천드리는 코스는 중1 겨울, 중2 겨울, 중3 겨울 이렇게 순서대로 한 것씩 하면은 딱 좋고요. 실제로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많이 안내를 하고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뭐 책 사서 풀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이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결국 실천을 하냐 마냐의 문제잖아요. 책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잘 읽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딱한 국어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도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천을 하게 만드는 건데 평소에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를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애가 상태가 어떤지, 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사소한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관찰을 잘 하시고, 그리고 자꾸 말을 시켜야 됩니다. 귀찮아 하더라도 자꾸 말을 걸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공감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와 친한 부모님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애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할 거예요. 좋은 변화가 딱 나타났을 때 그걸 바로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그냥 칭찬하는 거는 다 애들이 알아요. 거짓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혼내는 거는 이건 진짜로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칭찬해주고 한 번 혼내도 그 한 번 혼난 것만 기억하고 칭찬한 거는 아예 저거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아이가 마음속으로 나 이제 뭐 이거 좀 잘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첫 단계를 딱 내딛었을 때 그때 딱 칭찬을 해주시면은 이 칭찬을 아이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작은 변화를 정확하게 칭찬해 주시는 부모님일 때 그 아이가 방학 내내 혼자서 이거를 잘 끌고 나가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못했다고 지적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어머님들께서는 퇴근하고 딱 이제 집에 돌아오시면 잘 안 돼 있는 것부터 눈에 들어와요, 아이가. 뭐 청소 안 돼 있고, 집 어지럽고, 숙제 안 했고, 뭐 안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럼 그거 지적하기 바쁩니다. 빨리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는요,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면은 엄마가 퇴근해서 집에 오는 그 시간이 너무 싫어집니다. 오자마자 잔소리부터 하니까. 좋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관계에서는 아이들의 이 실행력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이야기, 칭찬, 자신감,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셔야, 그럼 이제 아이가 집에 있다. 엄마가 왔을 때 엄마가 또 와서, 오늘 잘 지내니? 뭐 어떻게 했니?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니까 엄마가 오는 시간이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일도 칭찬받고 싶으니까 또 하루를 또 열심히 잘 보내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책 사서 읽어! 문제집 사서 풀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벌써 잘했겠죠. 그런 애들은 의대를 갑니다. 내가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서 막 문제집 사달라고 하고 막 이거 다 풀고 학원 보내달라고 하고, 그런 애들이 의대를 가는 거고요.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건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절대로 혼내지 마시고, 안 되는 거 물론 너무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분께 여쭤봤어요. 10번 지적하실 거 한 번만 지적을 하셔라. 그래도 된다. 그랬더니 나는 지금 100번 지적하고 싶은데 10번 지적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100번 할 거 있어도 그래도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지적은 최소한 줄이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방학 때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맞게 계획을 짠 다음에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결국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은 매일 공부하는 습관 갖도록 칭찬해주기. 제가 사실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저의 설명의 한 줄 요약은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자신감을 심어주시라. 그럼 아이들은 자기 길을 알아서 찾아갑니다. 네, 저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니까 2부에 저희 원장님 설명에 계속 이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 번 더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1부 이렇게 좀 들어보셨는데, 수학학원인데 수학 말고 다른 공부법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좀 신선하지 않으세요? 수학은 뭐 저희 학원 보내면 저희 학원에서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되게 올해로서 한 16년째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되게 많이 느껴요. 점점 해마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수학 공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수학을 못하는구나 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사실 많이 이미 들어보셨을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었을 때 되게 생각보다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거를 좀 방학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이 채워넣으면 확실히 도움이 더 많이 되고요. 다음에 저도 이제 많은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기 중에는 수학에 좀 더 시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과학이랑 국어까지 주 중에 또는 학기 중에 주 2회 이상 다니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공부 시간 확보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어느 정도 많이 해놔야 되는 게 좀 필요해서 그렇게 국어나 과학을 좀 짬짬이 이렇게 하면 정말 학기 중에 수학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경험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먼저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이고요. 고려대 수학과 졸업하고 16년째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저는 그냥 이제 겨울방학 때 저희 학원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먼저 저희 학원은 학기 중에도 그렇고 방학 중에도 그렇고 4시간 수업과 5시간 수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물론 3시간 수업도 있는데 그건 초등학교만 해서 따로 시간 배정이 따로 나와 있는 거라서 중고등학생은 4시간 또는 5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등학생은 5시간 수업으로 대부분 다 안내를 하고 있어요. 4시간만 하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 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 선생님 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5시간 수업을 좀 더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기에 너무 힘들어 한다 그럴 때
조금 4시간 하다가 5시간으로 바꾸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시간 수업에는 2시간 개별 수업이 있고요. 개별 수업은 이제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최대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6명이 한 명 한 명씩 1대1로 개념 설명을 듣고 문제풀이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듣고 있는 6명이 학년이 다를 수도 있고 학년이 같더라도 진도도 당연히 다를 수 있고 진도가 같더라도 교재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에 맞는 교재로 추천을 해서 개별 수업을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이후에 2시간 맞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곳이 저희 학원 테스트실인데 개별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다 여기에 와서 관리해주는 실장님 아래 학생들한테 맞춤 테스트를 하나하나 다 보게 돼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오늘은 이 테스트 보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걸 미리 다 적어놔서 그걸 학생들한테 만들어줘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5시간은 3시간 개별 수업하고 2시간 맞춤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자체가 좀 더 길어서 좀 더 진도 나가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하거나 설명 듣기 훨씬 더 유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개별 수업과 클리닉과의 좀 차이는 그냥 말 그대로 문제를 풀어준다는 사실 살아있는 해설지가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냥 해설지를 볼 거 제가 말로 해주는 살아있는 해설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못한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숙제를 내줄 때도 아니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 때에도 다 노트에 풀기를 하고요. 질문할 때 항상 노트를 가져와서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풀고 여기서부터 다음 줄을 못 썼으면 이거를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힌트를 주는 걸 좀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개별 수업이라는 건 그 학생이 막힌 부분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힌트만 주었을 때도 잘 모른다가 되었으면 그 모르는 부분의 개념 설명을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주거나 그 과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배운 과정이라면 그 부분을 다시 뭐 프린트를 해주던 개념 설명을 다시 해주면서 좀 수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냥 내가 질문만 하고 질문 문제 풀이만 받는 클리닉 수업과 저희가 하고 있는 개별 수업과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테스트 시간에는요. 테스트 시간은 보통 한 15문제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원별, 난이도별로 다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생별로 많으면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풀고요. 조금 늦게 푸는 학생들은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시험을 2시간 동안에 보고 오답을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내가 문제 푼 게 한 50문제 정도 내외가 될 거예요. 열심히 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학기 중 같은 경우는 주 2회를 대부분 많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한 테스트 시간 한 100문제 정도 많이 풀게 되겠죠. 보통 100문제 정도 풀면은 한 그 중에서 한 30-40% 정도는 틀린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 틀린 문제를 제가 제일 핵심으로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게 다음 주에 한 번 더 풀어봐야 되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문제 중에서 30문제를 틀렸으면 그 다음 주 오답 모음이라 그래서 그 30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다시 다 배치를 하고요. 그 30문제의 숫자 바꾼 문제까지 플러스해서 전주에 틀린 문제 복습을 60문제 그대로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에 그 60문제 플러스 또 새로운 테스트를 또 계속 보겠죠. 그럼 그 주에 또 합쳐서 틀린 문제 다음 주에 오답 모음으로 또 풀리고 또 풀리고 이런 식으로 한 번 풀고 한 번 오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 오답이라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풀고 테스트 보는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테스트를 보면서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걸 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또는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걸 잘 채워놓고 그걸 다음 주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야지 내가 지금 당장 설명 들었을 때 풀고 끝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재차 확인해서 정말 알고 있는지를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렇게 개별 수업과 맞춤 테스트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은 이제 앞에 장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오전 9시부터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이후에 2시간 테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가듯이 그냥 보통 9시까지 대부분 학생들이 잘 다녔잖아요. 이게 방학만 되면 막 9시 일어나고 10시에 일어나고 11시에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특히 어머님들 이제 직장 가시는 경우에는 특히 그게 통제가 더더욱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되게 강력하게 꼭 9시까지 와서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인기가 가장 많이 좋고 밤 마감 같은 경우도 정원 마감도 가장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2부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2시까지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테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부 수업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먼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9시까지 오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 한다 그러면 한 10시 정도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10시부터 시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오전에 어느 정도 희망을 하고 오후에 다른 학원 스케줄이 있는 경우에 1부 또는 2부를 선택하셔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후 수업이라고 하는 이제 3부는 2시 반부터 4시 반. 마찬가지로 3부도 시험을 먼저 보고 수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부 수업은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수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원은 겨울방학 동안에 1, 2, 3, 4부에 수업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잠깐 학생들마다 어느 정도 한 30분 정도의 점심시간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는 이유가 만약에 여기 1부를 듣고 수업하면 2시까지 끝나게 되거든요. 뒤에서도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2시에 끝났다고 바로 보통 귀가하지 않고 숙제를 다 대부분 끝나고 귀가하도록 9 to 7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하라라고 많이를 해요. 그러면은 2시에 수업 끝나고 바로 또 그거 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너무 지치고 배고프기도 해서 보통 짧으면 30분, 최대 길면 1시간 정도까지의 점심시간을 주어서 이후에 한 2시 반부터 3시부터 숙제 끝날 때까지 좀 공부를 하게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 개별 맞춤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어머님이 판서식 수업에 대한 좀 문의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같이 저희도 장단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이번 방학에는 수학 실력 정석에 수학 상하에 각각 기간별 특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동안에 둘 다 각각 하는 거고 하나는 20일에 하나는 16회 동안 두 실력 정석 상하 연습 문제를 푸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나갈 때 디폴트 교재로 많이 가장 쓰는 게 기본 정석 플러스 센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먼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복습할 때는 이제 센 C단계까지 잘 푸는 거 복습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거기서의 성취도가 잘 만들어지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쭉 진도를 나가다가 보통 실력 정석 같은 이제 심화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겨울방학에 짬을 내서 다시 듣거나 아니면 보통 수학 2까지의 진도가 끝나거나 미적까지 진도가 끝났을 때 다시 1학년 심화 수학으로 돌아와서 실력 정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추천드리는 건 어느 정도의 수학 상하를 1회 정도는 다 받고 그다음에 이미 본 지가 1년 이내에 어느 정도 최근에 본 게 1년 이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막 한 2년 전에 봤다, 3년 전에 봤다라고 어머님이 하시면 사실 거의 다 까먹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력 정석이라는 교재가 꽤나 많이 어려워서 이런 교재를 하려면 좀 어느 정도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실력 정석이 정말 엄청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대치에서도 그렇고 되게 정말 많이 쓰는 교재인데 이건 저 반포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도에 막 초점을 맞춰서 더 나가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대치와 반포의 조금 차이이기는 한데 실력 정석에서의 가장 특히 정석이라는 문제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문제가 좀 오픈형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센 같은 문제는 그냥 하나의 경우를 가정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이 그냥 한 종류로 나오는 게 끝이에요. 근데 정석 같은 문제는 1번일 때 가정, 2번일 때 가정, 3번일 때 가정 보통 케이스를 처음부터 나누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고등학교의 킬러 문제 요즘 없어졌다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케이스를 나누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의고사의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 봤을 때 엄청 당황을 해요. 시작조차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대부분 센 같은 경우 문제를 많이 풀면 그냥 뭐 A가 어떨 때 가정하고 풀어라 처음부터 이렇게 조건을 주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출발을 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A의 조건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냥 처음부터 되게 낯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실력 정석이라는 문제가 되게 좋습니다. 대신에 실력 정석이 조금 요즘 트렌드 문제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좀 모의고사 기출이나 수능 기출도 어느 정도 좀 변형해서 같이 넣기는 했는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시중 좀 트렌디한 문제집에 비하면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 이거를 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2, 중3 때 이미 해놓는 거로는 정말 좋은 교재인데 고등학교 때 딱 현행에서 내가 바로 내신 준비할 때 이 심화 교재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추천을 하는 좀 좋은 교재이고 물론 이 특강을 다 배제하더라도 학기 중에도 정말 이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강력 추천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프로그램으로 이제 9 to 7이 되는데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숙제까지 좀 마치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기 중에는 한 주 2회 정도 듣는 학생이 한 7, 80% 되고요. 방학 기간에는 이제 주 3회, 주 4회, 주 5회 이렇게 많이 듣게 돼요. 특히 한 주 4회, 5회가 되면은 어머님들도 이렇게 4회, 5회를 늘리면은 그만큼 더 학생이 공부나 진도나 이런 공부량이 되게 많아질 거를 기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 숙제를 얼마나 열심히 해오느냐 이거든요. 단적으로 일주일에 2번 오던 학생이 4번을 오면 정말 진도 속도가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오늘 배운 숙제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 등원했을 때 다음 진도를 온전히 나가지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저도 많이 수업을 하면서 그게 제일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항상 꼭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4회, 5회 이상을 듣는 학생들의 경우. 이래야지 내가 2시까지 또는 뭐 한 3시까지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날 숙제가 마무리되고 가야지 다음날 등원을 했을 때 온전히 새롭게 진도를 나가면서 내가 기대했던 원래보다 수업 횟수를 2번 늘렸으면 그만큼의 효과가 제대로 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9시부터 7시까지 꼭 어느 정도 대부분 많이 하고요. 보통 저희 학원의 재원생 중에 한 30-40%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듣는 학생들은 잘 안 하기는 하고요. 한 3번, 4번 이상 듣는 학생들의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한 7시까지 한다. 근데 꼭 7시까지 칼처럼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숙제가 빨리 끝나면 일찍 보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다른 학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 학원을 어머님이 저희한테 먼저 미리 스케줄 일정을 알려주시면 그 학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도 그렇고 어머님들이 가장 겨울방학에 좀 고민을 하실 게 좀 학생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많이 제일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 좀 카톡으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 to 7 해놓으면은 연락이 따로 없으면 학원에 계속 있는 거고, 만약에 다른 학원 나갔다 그러면 지금 뭐 무슨 학원 때문에 외출했다, 들어오면 다시 들어왔다, 점심 먹으러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있어서 좀 학생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렇게 개별 수업과 개별 맞춤 테스트를 가지고 항상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방학 때는 특히 7시까지 남아서 학생들을 좀 알려주는 이렇게 수업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서 저희 학원에 이제 겨울방학을 메이저에 보내면은 제가 이제 가장 딱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수학 문제풀이 접근법을 확실하게 좀 학생들을 알려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강사와 동일하게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라고 적었는데, 이게 정말 제가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 게, 저희 학원에 온 지 뭐 한 2개월, 한 3개월 정도 된 학생인데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고요. 저희 반에 뭐 한 2, 3년 다닌 학생 중에서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문제 접근 방식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요. 특히 그냥 뻔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 접근하는 거는 대부분 다 똑같이 하는데, 어려운 문제, 처음 본 유형 같은 경우를 딱 접근을 했을 때 이거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풀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되게 단점으로 이번에 원천중 같은 경우에 2학년 시험이 매우 많이 어려웠는데, 그런 시험 같은 경우에 되게 처음 보거나 되게 낯선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지금까지 문제집 해설지 정도만 계속 열심히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한계가 되게 뻔히 보이는데, 어떤 선생님이라도 그 선생님하고 똑같이 관점을 갖고 풀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나면은, 저도 그렇고 학생이 질문하고 오면 항상 말을 해주거든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시작했을 것 같아를 좀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래, 알잖아, 그렇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문제를 알려주는데, 그렇게 수학 문제 풀이 접근법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배우는 거를 익히는 시간을 확실하게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이라는 건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배우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익히는 시간, 그래서 몰입해서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것도 컨디션이 가장 좋은 아침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를 인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확실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이 학문에 대한 즐거움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걸 뽐내고 싶은 게 되게 더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뭐 중간고사를 봤는데 시험 잘 나왔다 그러면 엄마한테도 칭찬을 받을 거고,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보여도 저 학생, 저 친구 공부 되게 잘하네 라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신감 향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험 점수까지도 확실히 되게 잘 볼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좀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1년의 성적을 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름방학 좀 짧다 보니까는 겨울방학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2달 좀 힘들기는 하죠. 되게 빡세고 열심히 힘들긴 해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년에 한번 수학 100점 또는 1등급이라는 도전을 꼭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마치면서, 열심히 학생들 공부하니까 응원과 좀 칭찬 많이 해주시고, 혼내야 될 일 있으면은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저희가 좀 혼낼 수 있게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학생들한테 더 신뢰를 더 얻을 수 있고, 어머님 입장에서도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좋은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면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이제 학생 동기부여 강연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년 겨울방학 전에 2달 좀 빡세게 보내야 되니까는 이렇게 좀 열심히 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똑같이 이 자리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동기부여 강연이 있으니까 이것도 신청 많이 해주시고 학생들 좀 보내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학생들 참여만 해도 문화상품권 5,000원씩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맛있는 거 먹거나 뭐 올리브영 가서 쓸 수 있도록 잠깐 듣고 좀 열심히 한번 선생님 생각은 어쩐지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 되게 춥고 눈 오는 날에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